그 생각을 내심하고 있었던 것 같고, 그러다 보니 이제 관객들이 영화를 보실 때 좀처럼 뭔가 분명한 것들이 없다 보니 그런 좀 이상한 느낌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규정되는 게 싫었다. 근데 그런 요소들이 꽤 많지만 특히 이제 그런 특질을 보이고 있는 캐릭터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인공 디용이라는 캐릭터인데,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이 디용이라는 캐릭터가 재밌었던 건, 물론 뭐 주인공이라고 해서 도덕적이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인공의 어떤 행적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어떤 그 한계라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뭐랄까요? 간접을 한다고 할까요?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어떤 행보를 이제 추적하는데, 그것이 가장 모호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핏 보기에는 일도 대충 하고 하는데 또 돈을 많이 번다고 하고, 그리고 자기가 얘기한 것 좀 노가다 엘리트잖아요. 그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니체의 말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런 일종의 엘리트란 말이죠, 이 사람의 캐릭터를 보면.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도 그래도 어떤 소시민적인 뭐랄까요, 선행을 한단 말이죠. 그 가출한 소녀를 대하는 태도나 아니면 슈퍼에서 그 임산부에게 먼저 계산을 양보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,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또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적지 않이 놀라셨을 이 영화의 결말이죠. 그 결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더 충격적일 수도 있고. 근데 어쨌거나 제가 뭐 오시기 전에 인터뷰를 많이 찾아봤는데 실제 이제 감독님의 친구분이신 거잖아요. 그리고 뭐 만약에 모르셨다면 이 영화를 위해서 같이 출연해달라고 2년 정도 이제 설득을 하셨다고 했고, 사실 그 친구분의 캐릭터를 여기 많이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비슷한 건가요? 진짜 친구분이라고 하면 이제는 어머님, 배우님이시죠. 배우님. 뭐 그 비슷함의 정도도 보시기에 따라서 되게 비슷하다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고, 의외로 연기를 많이 한 모습이라고 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고, 어쨌든 이 영화를 제가 가장 처음에 제 성편 영화로 어떤 화두를 다뤄보고 싶다고 했던 것이 제 스스로 느껴지는 저의 어떤 모순되는 복잡하고 도저히 제 스스로가 생각해도 제가 정리가 잘 안 되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면서 이걸 상대방한테 나라는 사람을 소개하기가,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가 정말 불가능한 것과 이런 식의 이제 의식의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떤 고립감도 이어졌고, 그 어떤 공포감까지 느꼈던 어떤 그런 저에게 중요한 화두가 되었는데, 사실 이 극중 기용이는 볼일 없는 거림 같지만 하나하나 사실 뜯어보면 꽤 복잡한 처지에 놓여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, 다른 인물들도 대체로 기용이처럼 어떤 쉽게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캐릭터들이지만, 또 기용이가 끝까지 저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 좀 정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캐릭터이기 않을까. 매우 정말 그랬습니다. 박기용 배우는 그럼 이 작품 이후로 정말 이제 전문 배우가 됐나요? 실제 목수고요. 지금 목수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, 그래도 이 경험 자체가 나쁘게 남지는 않은 꼭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기회가 또 있다는. 여기 감독분들도 몇 분 와 계시니까 나중에 박기용 배우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네요. 너무 대단한 캐릭터입니다. 이게 장편 데뷔시잖아요.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무려 136분입니다. 이 영화의 러닝타임이. 물론 우리 올해 같이 경쟁했던 영화들 중에서 사랑의 고고학이라고 더
긴 영화, 거의 한 3시간 가까운 돌린 영화가 있긴 하지만, 사실 이게 장편으로 데뷔하는 감독으로서 또 개봉을 염두를 하다 보면, 이렇게 120분이 넘어가는 영화를 이제 내보냈을 때 어떤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, 혹시 그걸 좀 줄여가지고 편집을 좀 해서 120분 아래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런 압력이나, 아니면 그 혼자만의 생각도 있으셨는지. 네, 있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 실제로 실행 연기만큼 그렇지 않고 사실 영화를 찍으면서는 90분 되려나 이러면서 찍었어요. 뭔가 생각보다 별거 없네 하면서 찍었는데 편집을 나름대로 늦게 타이트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이제 제가 또 나오는 거 보고 개인적으로 좀 자문하면서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볼 때 관객들이 모를 때 이게 뭐 130분이야? 뭐 이게 160분이야? 하면서 보지만 실제로 이 영화가 이 러닝타임을 설득을 시키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.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볼 때 이래서 이 영화가 120분이 넘어갔구나. 충분히 그럴만하다라고 느꼈던 대목이 그 처음으로 피아노 학원에서 연주를 하는 그 장면이었어요. 그래서 인부들을 한 명씩 그 전시하듯이 보여주면서 이 인부들이 마치 이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듯한, 뭐 혹은 아닐 수도 있지만, 그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이렇게 변시하는 그 세퀀스가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. 제가 뭐 다른 인터뷰에서도 사실 이에 관해서 말을 한 적은 있는데 그 구간이 어쨌든 이 영화를 관객에게 처음 인상을 남기는 첫인상과 같은 구간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서 좀 영화 보는 태도를 한번 재고해 보시길 한 그런 마음으로 좀 나름대로 용기를 냈던 부분이었습니다. 제가 이거는 감독의 인터뷰로 본 건데, 어쨌거나 이창동 감독의 버닝의 조연출로 들어가셨던 거죠. 그리고 이제 네네. 중간에 이제 네. 시간이 뜨기 전까지는. 근데 어쨌거나 제가 아까 스페셜 땡스트 보니까 이창동 감독이 쓰셔서 이 영화 분명히 보셨을 것 같은데, 이창동 감독님이 혹시 보셨나요? 잘 모르겠어요. 그래요? 나 혹시 보셨을 것 같아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했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. 뭐 사실 제가 버닝이라는 영화의 조감독을 하다가 그 영화가 판권 문제로 제작 직전에 이제 1년 연기가 됐어요. 그래서 프리프로덕션만 조감독을 하고 실제로 촬영에 참여를 못했는데 뭐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뭐 제가 영화 초대드렸는데 그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영화 볼게 하고 그 뒤로는 연락을 못 드려봐서 좀 아쉽죠. 제가 이창동 감독님 만나면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여러분께 마이크 넘겨드릴게요. 아무래도 지금 박기용 배우와 최경준 배우도 혹시 전문 배우신가요?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그러니까 어쨌거나 비전문 배우들이다 보니 연기 디렉션을 주는 것도 좀 다른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철저히 구어체잖아요. 대사들이 절대 문어체로 이렇게 읊듯이 하는 것이 아닌,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변주를 허락을 하신 것이며 뭐 그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. 사실 아마 애드립은 한마디도 없을 거고 거의 대본과 99% 아마 같을 거예요. 제가 또 대본을 그들의 말투로 또 영화 직전에 계속해서 바꿨기 때문에 연기 연출은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어떤 연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고 진짜로 어떤 한순간 촬영하고 있다는 걸 잠깐 잊고 영화 속 인물이 잠깐 되어야 되는, 그래야지만 이제 훌륭한 연기를 하실 수 있는
분들이었고, 그래서 제가 사실 연기 연출이라 이렇게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이 그저 그 순간을 같이 기다리고 조심스럽게 도왔던 것 같아요. 그 집중하실 수 있게. 그러니까 사실 친분이 없으면 또 그것도 힘들 수 있었겠죠? 근데 뭐 다른 분들은 다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만난 분들이라 네, 물론 뭐 기용이 같은 경우, 박기용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 친분 때문에 또 그 안에서도 더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게 있었어요. 구체적으로 캐프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이런 걸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기 되게 조심스러웠고 그거를 제가 정말 안 해버리니까 이 친구가 영화를 찍으면서 점점 더 본인이 그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집중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처음 아무래도 영화를 접했을 때는 이런 디테일은 모르고 영화를 보게 되잖아요.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 알게 된 후로는 그 배우들의 시선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. 사실 일반인이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이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, 이 시선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. 근데 다시 봐도 이 영화의 그 배우들은 시선 처리를 굉장히 수려하게 잘했던 것 같아서 보면서도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. 이제 제가 관객분들한테 마이크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질문의 영예를 누가 가져가시겠습니까? 좀 가운데 계신 남자 관객분.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. 저도 대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대사가 너무 재밌어서 그 영화를 보면 인물들이 되게 사실상 반말에 가까운 굉장히 이상한 반전대를 대부분의 인물들이 이 애매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그 구사를 하는데 이 이상한 반전대를 대사를 쓰실 때가 어떤 의도를 하신 게 있는지 그런 거. 왜냐면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렇게 구사를 해서 궁금했고 그 엔딩에서 굉장히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화이트로 끝을 갑자기 내시고 크레딧 올라가는 동안 계속 그 화이트를 유지를 하시는데 그거에도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. 네. 일단 반전대에 관해서는 그 기용이로부터 시작된 이 영화 안에서의 어떤 기용의 영향이라고 생각했어요. 기용이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투를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. 그 본인의 어떤 그게 조바심이라고 해야 할지 뭐 어떤 불안이라고 해야 할지 그 갑자기 변화한 자기 직업적 환경에서 어떤 강해 보이기 위해서 아마 선택한 방법 쪽이 가까울 거라 생각했고 그런 그의 모습에 영향을 받은 이제 집주인이 있고 또 그 집주인 여자분 계시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기용이에게 영향받으면서 점점 거기 등장한 사람들이 다 같이 반전대를 쓰는 형태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엔딩에 관해서는 사실 이 영화가 블랙아웃으로 끝나는 엔딩은 아마 저 말고는 아무도 못 봤을 텐데 그때 느낌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. 왜 안 좋았냐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이 영화 사실 엔딩이 좀 이상하잖아요. 이게 그 이상함이 제 느낌으로는 좀 좋지 않은 쪽으로 이상해지는 느낌이었어요. 끝나서 안 되는 이야기의 엔딩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?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사실 뭐 말을 해보자면 저 엔딩이 그다지 나쁜 쪽이라고 믿지 않았거든요.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좋은 쪽이지만 여전히 좋기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나빠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게 그 암전되었을 때 뭔가 그 제가 느끼기로는 좀 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끌고 들어오는 순간이 되는 느낌이었어요. 근데 그래서 흰색으로 바꿔봤는데 가장 처음에 이건 제가 어디서도 얘기를 안 해봤는데 가장 처음에 그냥 흰색이 됐던 이유는
시계태엽 오렌지라는 영화의 포스터였어요. 스테리 큐블. 네네네. 그 영화의 포스터였고 그게 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흰색으로 바꿔봤고 아무튼 느낌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결심을 했던 이유는 사실 주변에 다 말렸거든요. 특히나 이제 같이 제작하신 이제 제작자이자 영화 촬영 감독인 이제 김민호 촬영 감독이 너무 독특한 경험이다. 근데 어쨌든 제가 끝내 이것을 고소했던 거는 어쨌든 이 영화의 엔딩의 순간이 좀 불편하게 함께 같이 있는 순간 끝난다고 생각했고 사실 그 순간을 같이 좀 공감각적으로 체험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아주 뭐랄까 막연하고 좀 어찌 보면 되게 대일한 기대였던 것 같아요. 그 극장 안에서 우리가 같이 영화를 보고 있고 그 환한 극장 안에 옆에 누군가 온 사람이 있고 그 경험이 가끔 그런 느낌 들잖아요. 이게 우리가 다 불 꺼져 있으니까 혼자 있는 느낌을 느끼면서 영화 보지만 사실 저는 낯선 타인과 이 2시간 같은 공간에 있는 이 순간이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 그게 영화와 같이 좀 어우러지길 바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이 영화의 엔딩이 굉장히 큰 생각보따리를 주지 않습니까? 이렇게 보따리를 확 넘겨주고 거기서 이제 딱 일단 닿는 거잖아요. 마치 일시멈춤처럼. 그래서 하얗게 그리고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좀 치명적인 정적과 함께 크레딧이 이렇게 올라가서 저는 이야기랑은 참 적절한 클로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또 질문 있으세요? 뭐? 왜 질문이 없어요? 저 뒤에 계신 남자. 그 영화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많이 호불호가 갈리고 특이한 요소들이 많았는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만들었을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. 타인들이 이제 이건 별론데 이런 말을 했을 때 조금 타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변경된 요소가 어느 정도 많을지 혹은 전혀 없었을지가 좀 궁금해요. 완전히 본인의 고집대로만 찍었을. 지환인가요? 지금 물어보신 분? 지금 영화과 학생이라서 그런 질문을 여쭤본 것 같아요. 타인이 안 좋았을 때 어떻게 타협을 하는가. 제가 뭐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뭐 이런 건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크게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뭐 자연히 그냥 계획했던 것을 온전히 구현하려고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또 그 결과가 이런 창대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? 또 질문 있으세요? 이게 앞에. 네, 그 개인을 그 전부터 좀 보려다가 오늘 처음 영상 이렇게 해서 영화관에서 보게 됐고요. 참 재밌게 잘 봤습니다.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은 질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좀 뻔한 질문 해가지고 두 가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. 영화를 보면서 저기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가 상당히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에서 어떤 그 영향을 좀 받으실 거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뻔한 질문은 이제 이 괴인이라는 거가 이제 작품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마지막 이제 그 상을 받고 이제 마지막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문을 닫는 시기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다음 문을 또 이제 여셔야 되는데 차기작이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. 예.
일단 제가 뭐 시나리오를 쓸 당시나 물론 홍상수 감독님 뭐 좋아하고 존경합니다만은 그 영화를 시나리오를 쓸 때나 찍을 때는 한순간도 사실 크게 이렇게 이 영화 직접적으로 견주어서 떠올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영화 완성된 영화를 두고 성수 감독님과 이제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 얘기들이 좀 신선하게 느껴지는 편이었던 것 같고 혼자 뭐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요. 술을 계속 마셔서 그런 거. 근데 이제 좀 다른 대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뭐랄까요? 제가 홍석수 감독님이 영화를 만드는 방식을 잘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계획된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영화를 만드시는 쪽보다는 그 영화 촬영하는 순간에 어떤 그 순간에만 도착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시려는 것으로 나름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사실 저는 그렇게 영화를 찍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거든요. 제가 철저히 계획한 것을 시간에 옮겨야겠다. 어떻게 보면 재현하는 과정으로서 영화 만들기를 하기를 원했던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. 영화를 만드는데 너무나 많은 변수에 적응을 해야 됐어요. 뭐 예산 문제도 있었고 코로나의 문제도 있었고 집도 섭외 네, 집도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계획했던 집을 섭외할 수 없었고 이게 보시다시피 뭔가 되게 스윙이 큰 영화가 아니라 다 오밀조밀 서로 맞물려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하나 바뀌었을 때 그냥 적당히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원하는 완성도의 영화로 가닿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적응이라는 거를 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영화를 찍으면서 또 계속 시나리오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찍어야 했는데 그때 영화 말미에 배우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아침마다 대본 바뀐 걸 들으니까 홍상수 놀이 재미있으세요? 하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진심으로 서운했던 왜냐면 저한테는 그 과정이 너무도 낯설고 고통스러운 쪽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을 계획에 없던 그 과정을 한번 겪어보니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갖게 되는 어떤 또 개성과 어떤 분위기에 관해서 좀 긍정하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도 영화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의 어떤 고민의 지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오늘 뭐 문 닫는 거 얘기하시면 저는 사실 진작에 여기 계속 문을 닫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계속 이제 제가 다시 와야 할 때면 오늘도 이야기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또 아무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지금 다음 영화 어쨌든 시나리오를 최근에 탈고해서 지금 배우 캐스팅 진행하고 있고요. 모든 게 다 순조롭다면 아마 내년 초부터 아마 그거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황입니다. 네. 사실 그 독립영화 GB를 할 때마다 그렇게 똑같아 보이지 않지만 혹은 유사해 보이지 않지만 홍상수 감독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한국 영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90년대에 아무도 쓰지 않은 어떤 극사실주의적인 재현 모드를 어떻게 보면 개척하신 분이잖아요. 그래서 예컨대 뭐 이런 굉장히 사실적인 대사 혹은 뭐 촬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배적인 영화들이 상영을 했을 때 관객분들이 아무래도 홍상수 감독을 많이 좀 떠올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. 또 질문 있으신가요? 여기 여자 관객분 마이크 한번 주세요. 영화에 대한 분위기나 태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모호함이라든지 근데 영화의 시작이 되는 사건이나 생각들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.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이 영화를 계기 같은 거. 네, 각본을 쓰기 전에
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? 일단은 가장 먼저는 제가 TV 다큐멘터리에서 만나게 된 이 극 중 하나라는 인물의 그 모티브가 된 한 소녀였던 것 같고, 그러니까 가출청 소녀. 네, 거죠. 청소년들이 그 방송 그 다큐멘터리 안에서 같이 모여서 합숙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이제 어떤 그 사회화 프로그램을 겪은 뒤에 집으로 돌아가는 형식의 다큐인데 뭔가 좋게 봤다기보다는 불편하게 봤던 쪽인 것 같고 그 안에서 유난히 빛나는 어떤 한 사람을 봤던 것 같고 그 소녀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장편으로 써보고 싶다가 가장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정도 전인 것 같고,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뭐 제 스스로 만족할 만하게 또 책임감 있게 써내는 것에 계속 실패했고요, 몇 년간.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좀 스스로 고립감을 느끼는 시기를 또 보내게 된 것 같아요. 그 장편 영화를 꽤 오랫동안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어떤 여러 어떤 경제적 고민이든 직업에 대한 고민이든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고립감이 들면서 그 와이프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한 중년 남자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선회해서 그에게 그가 이 소녀를 돌보게 되는 이야기를 한참 쓰다가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어떤 제가 뭔가 흉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. 그 제가 중년의 어떤 우울과 이런 것들을 제가 다룰 수 없을 것 같은 판단이 들었고,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무렵에 이 기영이라는 친구와 이제 그 목공 일을 좀 같이 했었어요. 그때 제가 결정적으로 저한테 딱 왔던 어떤 한 순간이 이 영화에도 담겨 있는 장면이긴 한데, 그 피아노를 운반하는 장면, 그 그랜드 피아노를 계단 위로 3층 계단 위로 올리는 인부들의 모습이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었어요. 정말 땀을 비오듯이 흘리는데 이분들이 뭐 적당한 성인이 아니라 정말 근육질이에요. 그분들이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피아노를 올리는데 자연히 이제 이야기를 상상하는 사람으로서 저분들이 그 고생하신 만큼 위에서 피아노 연주라도 한 곡 듣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한 게 그 장면이 꽤 강하게 들어왔던 것 같고, 자연히 이제 그 당시 이 기용이라는 인물도 꽤 제 눈에는 문제적으로 보였는데, 이 기용이가 주인공인 영화가 될 수 있을까? 기존에 제가 해오던 그 실패했던 것들을 그래서 세입자로서 그 집에 들어오게 됐고, 뭐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궁극적으로 지금 앞에 이런 거를 원래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바꿨다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, 지금의 이 버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요즘에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이웃이 등장하는 한국 영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이웃이 남자라는 영화 있었고, 이웃사람이라는 한국 영화도 있었고, 최근에 또 독립 영화 중에서도 워낙 많은데 가장 흥미로운 이웃들의 이야기를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런 집 정말 살기 싫을 것 같지 않으세요? 그 내외가 돌아가면서 문을 두들기는 샤워할 때마다.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, 마지막 질문. 여기 앞에 관객. 네, 안녕하세요, 감독님. 저는 친구의 추천으로 아무 정보 없이 오늘 영화를 보러 왔는데, 정말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. 잘 봤습니다. 저는 영화 촬영을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거나 인상 깊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지가 촬영 현장에서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. 그리고 후반에 편집하실 때 혹시
편집이 됐지만 좀 같이 넣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장면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배우를 하고 있는데요.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끝나고 프로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네. 일반인만 쓰신다고. 제가 농담입니다. 뭐 인상적인 에피소드요? 좀 카테고리를 한정해 주시면 제가 그럼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해볼까요?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? 편집을 하셨는데 이후에 넣었으면 아쉬웠던. 음. 사실 편집을 삭제한 장면이 딱 한 장면이 있는데 그걸 안 넣은 걸 후회하진 않고 아쉽진 않고, 근데 촬영할 때 이제 찍지 않은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 그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숲을 달리는 그 장면이 사실 그 한 컷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그게 기용이가 겪는 꿈씬으로서 좀 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결국 촬영 중에 이 영화의 어떤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찍지 않았어요. 근데 되게 시간이 지나서 제가 우연히 그 시나리오를 다시 봤는데 되게 좋은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못 찍게 된 게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서랍에 넣어놓고 제가 또 기회가 되면 그 유사한 무언가를 찍어보고 싶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아까 에피소드 여쭤보셨는데 뭐 아무래도 재미난 에피소드를 원하셨을 것 같긴 한데. 뭐 문득 지금 생각난 게 그 카센터 장면이 실제로 그 카센터 운영하시는 그 정비사님인데 그분이 제가 오디션 때 만나 뵈고 대단히 제가 어른한테 쓸 말인지 모르겠는데 영특하신 분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 오디션 자리에서 제가 저 카센터 대본을 한 절반 분량 드렸는데 그걸 15분 보고 와서 거의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캐스팅을 했고 촬영을 하러 이제 갔는데 저희 이렇게 복도 통로, 좁은 통로 그 맞은편에 커닝 페이퍼를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고 하실 그 꾀를 내셨는데 안 되더라고요. 그거 내가 제가 못 보게 치워버리니까 그 오디션 때 그 15분 연기한 걸 반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돼서 제가 철수했다가 다시 가서 촬영했던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비전문 배우와 작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면에서 감내해야 했던 혹은 저조차도 이렇게까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나 싶을 만큼 사실 배우를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었거든요. 그런 어떤 자괴감 같은 것도 좀 기억이 남고, 그래서 뭐 비전문 배우와의 작업 계속 얘기하셨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기회가 없고 꼭 필요할 때만 진짜요? 힘들구나. 배우와의 작업 하고 싶습니다. 아니 사실 근데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성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전문 배우와 이렇게 큰 성취를 냈다라는 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이 영화의 어떤 업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사실 그리고 독립영화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관객의 기쁨이기도 하고 사업영화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쉽긴 하네요. 고전과 전설이 되겠군요. 이 영화는. 아까 차기작
뭐 앞으로 이제 하실 거 말씀을 언급을 하셔서 제가 그 질문은 안 드릴 것 같고 궁극적으로 그래도 감독님이 이런 영화만큼은 꼭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신 작품은 있나요? 이런 종류의 영화는 꼭 한번 언제가 될지 해보고 싶다. 특별히 뭐 거창하게는 아니지만 저는 최근에 아주 저예산으로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. 더 저예산이요? 아주 고예산이 아니라 더 저예산으로요? 정말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어떤 영화 독립 영화가 800만 원을 예산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800만 원을 어떻게 영화를 만들죠라고 했더니 뭐 아시지 않나요? 이런 대답이 들어왔어요. 그게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. 800만 원으로 영화 만들 수 있지. 근데 그러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굉장히 제가 자유로워질 것 같다는 그런 그냥 기대 같은 것들이 뒤따르더라고요.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감독님 되면- 델타 보이스 300만 원. 그 기록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개인은 뭐 절대적으로는 저예산 영화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버거웠던 높은 예산의 영화였고 그렇습니다. 어쨌든 그 오늘 제가 사실은 이 영화 자체도 굉장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 감독님 모시고 얘기를 해보니까 더더욱 상서로운 기운을 가지고 계신 역시 감독님이었네요. 오늘 말씀 듣는데 너무 재밌었고요. 그리고 사실 오늘 평일에다가 비 오는 날인데 지금 9시 반까지 준비하는데 거의 관객분 한 번도 안 나가시고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. 감독님. 네. 마지막 아무튼 그 제가 첫 영화 한 편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고 가능한 이제 두 번째 영화는 그러지 않도록 여러 면에서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가져주신 어쨌든 감사한 관심을 조금 유지시켜 주시다가 또 머지않아서 영화 만들면 또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감독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. 오늘 다리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. 조심히 안전히 돌아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늦게 끝나진 않아요. 30분짜리예요. 그래요?